여보, 우린 사흘 안에 떠나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로 당신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는 2025년 엄동설하니 한참이던 2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원수님이 제 아내를 보며 참 단정하게 생겼소. 나지막한 이 한마디에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흥사포리에 사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진짜 이름은 암만 해도 불안해서 가명을 쓰니 부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어디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아침을 맞으셨는지요? 저는 이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실로 나가 경외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라기보다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밴 동작이었지요. 그때쯤이면 부엌에서는 벌써 시래기가 된장 속에서 바글바글 끓는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피어왔습니다. 아내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는 향기였습니다. 수진은 젊을 때 평양예술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던 말 그대로 곱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임도 늘 조용하고 온화해서 주방에서 국을 젓는 모습조차 어쩐지 정갈한 춤사위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무용대 출신이라고 하면 다들 화려한 무대를 떠올리지만 우리 집 수지는 그런 걸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마음을 두었고 특히 음식 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배급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수지는 자그마한 재료로 먹음직스러운 한상을 늘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이상하게 따뜻한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화한 수진 덕분에 엄마의 된장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두 아이도 참 예쁘게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아침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날들, 소박한 상차림, 그리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아내의 뒷모습. 돌이켜보면 참 평범했지만 그 소소함이야말로 그 시절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한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제 얼굴만 바라봤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인지 믿기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 집과 이 삶을 떠나야 한다는 막막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와도 내가 이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북에서 국가행사회빈만 타는 특별 전용기를 조종하던 기장이었지요. 평양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요. 장춘동 장춘아파트 당 간부들과 과학자, 군 고위층들만 산다는 그 유명한 곳. 그 아파트 18층. 강바람이 스쳐올 때마다 도시 전체가 발아래 보이는 위치에서 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경수 동무는 이제 근심 걱정 다 끝났구마냐 하고 웃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겉으로 비단처럼 번쩍거리는 삶일수록 속은 더 조용하고 고요한 법이라는 걸. 베이징 특별수송 임무가 있던 그날, 저는 늘 하던 대로 조종석에서 계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순항에 들어가니 기내도 한결 조용해졌고 뒤쪽에서는 중국 대사와 수행원들이 앉아 있는 게 기내 통신으로 들렸습니다. 내빈용 기내는 여느 군용기와 달리 공간이 넓고 복도도 트여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고르게 퍼지는 편입니다. 대사는 맞은편 좌석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와인 한 잔을 홀짝이며 보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일정이 빡빡했는지 잔을 급히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졌고 와인이 조용히 흐르며 서류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고, 번지겠구만. 대사는 짧게 중얼거렸고 수행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작은 사고도 기장실 보고에 올라갈 수 있으니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지요. 저는 조종석에서 그 정적을 느끼며 누가 먼저 움직일까 하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난 것도 아니고 괜히 눈에 띄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필요하니
움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대사에게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먼저 눌러 닦으시면 더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행동에는 단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사는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간단히 인사를 했고 수행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사실 수지는 원래 남을 챙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포리에서 살 때도 동네 어르신들 물건 들어드린다거나 장마당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사람이니 말입니다. 제 눈엔 그저 평소 모습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내 한가운데 앉아 있던 그분이 맞은편에서 벌어진 작은 움직임을 보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듯 또는 어디서 본 사람인가 짚어보는 듯한 표정으로 살짝 아주 고요하게 갸우뚱하셨습니다. 그 짧은 눈짓 하나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식혀버렸습니다. 기내 통신으로 전달되는 소리만으로도 그 순간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북에서 누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했는가는 아주 사소한 듯 보여도 사람 하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을요. 수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띨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와인 한 잔으로 서류가 망가지는 게 안쓰러워서 손수건을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이 기내 전체 공기를 바꾸는 걸 느꼈습니다. 조종간을 잡은 손바닥이 습해지고 조금 전까지 안정되던 비행음도 괜히 더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베이징 착륙 후 우리는 서로 말없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내는 방에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방금 그분이 나를 보신 건가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님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오. 그냥 순간 스친 것뿐이겠지요.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 말이 어쩐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 복도에서 한 고참 간부가 제게 다가오더니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기장 동무, 오늘 그분께서 수행원 목록을 유심히 보시더라니까. 그러곤 덧붙였습니다. 괜히 긴장하지 말게. 별 뜻은 없을 수도 있으니끼니. 별 뜻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은 곧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제가 느낀 그 불안이 허튼 걱정이 아니었단 걸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장춘 아파트 1층 현관에 낯선 이들이 서성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 없는 사람들이 18층을 눌러 타고 인민반장이 갑자기 아내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요즘 얼굴이 더 환해졌소 같은 뜬금없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 파도가 오기 전 잔잔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 집안 누구도 깨어있을 리 없는 시간에 그 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띵동 띵동 가늘고 길게 울리는 그 소리. 문을 열자 검은 인민복을 입은 2명의 보위부 요원이 표정 하나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행이 우리 가족을 향해 그림자처럼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초인종이 울린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불행이 우리 집을 향해 서둘러 걸어오고 있다는 걸. 그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군 생활과 비행 경력으로 다져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 특유의 싸한 감각이었지요. 문을 열자 보위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기척 하나 없는 표정, 딱딱한 인민복, 그리고 집 안을 훑는 눈길. 그 눈빛은 마치 이미 알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는 듯했습니다. 박경수 기장동무 맞습니까? 앞에 선 요원이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팔다리가 아니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옷장, 장식장, 심지어 부엌 서랍까지 열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일상 점검이라며 웃었지만 그들의 걸음에는 이미 목적이 있는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또렷했습니다. 기장 동무, 중국 귀빈 특별 수송 수고 많았습니다. 부인 동무도 고생했다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 수지는 방문 뒤에서 2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요원의 말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구나. 보위부가 돌아간 뒤 집안은 한참 동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딸은 방 문틈으로 살짝 나오다가 제 표정을 보고 다시 숨었고, 아들은 깊게 잠든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릎이 풀릴 듯해서 소파에 앉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은 똑같고 창밖 풍경도 어제와 같은데 그들의 방문으로 우리 집 공기가 한순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바뀌어버린 듯했습니다. 며칠 뒤 불길함은 더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손에 빨간 봉투를 쥐고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 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인민반장이 가져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평양인민대극장, 혁명가극, 초대장. 거기에 적힌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원수님께서 함께 관람하실 예정이오니 박경수 기장동무 가족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하라. 이 문장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분명했습니다. 아내 수진이지요.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무슨 잘못했나요?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이 문제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믿고 지내던 김 기장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장마당 골목 끝 천막집에서 그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경수야, 너네 집 요즘 움직임 나도 들었다. 보위부에서 보고가 올라간 모양이더라. 동무, 내래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동무는 술잔을 굴리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그냥 따라가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 거절하면 경수야, 너도 알지 않나. 그 말이 끝나자 우리 둘은 말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가슴을 짓누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동강 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강물은 늘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없네? 김 기장 동무가 남긴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은 새벽처럼 창백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때의 아내를 안심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우리 가족 지켜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 건 확실했고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도망가느냐, 죽느냐.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우리 집 공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였지요. 장춘 아파트 복도 끝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도 들리고 아랫집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냄새도 스며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 없는 불안이 가득 차 있었고 아내 수지는 종일 부엌에 서 있다가도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 없는 걸 저도 뼛속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보위부는 어김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초소 앞에는 낯선 얼굴이 자주 서 있었고 아내가 시장에 나가려 하면 늘 같은 남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당에서는 항상 충성하는 가정을 믿습니다.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 눈에 걸려 있다. 딸 설이는 17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라 금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자꾸 누가 우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행사 준비 때문에 그런 거다. 하지만 설이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승호는 10살이었지만 눈치는 빨랐습니다. 아버지, 왜 저 아저씨는 맨날 우리 아랫집 앞에 서 있어요? 일하러 나온 거다. 근데 왜 우리만 봐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승호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이상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공항에서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정 치장교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문을 닫아 걸고 말했습니다. 박 기장 동무, 부인 동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평소라 그래. 평소라면 다행이고. 원수님께서 부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말이오. 그는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당에서 부르면 성실히 따라야 하오.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등골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요? 그 말은 북에서 가장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너희 가정은 끝이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빈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오늘 오후에도 그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 언제 들어오냐고. 그리고 아내는 말끝을 흐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공연장에 또 오라고 했대요. 나 혼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숨을 참고 있는 듯 조용히 울었습니다. 딸은 방문을 살짝 열고 제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무서워요.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의 말이 사라진 집. 그게 바로 공포였습니다. 다음 날 순환 비행장에서 만난 김 기장 동무는 제 얼굴만 보고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경수야, 내 표정이 심상치 않구나야. 저는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김 동무, 우리 가족 큰일 났습니다. 김 기장 동무는 담배를 꺼내 들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본 적 있다. 부인을 내놓으라면 그건 끝장이라는 신호야. 내 부인 눈에 띄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기장 동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을 나는 못 봤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족을 덮치러 오는 운명 같은 위기라는 것.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가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끝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장춘 아파트 18층 복도에서는 이웃들이 TV 켜놓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데 우리 집은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방 안에서 앉아 있었고 딸 설이는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으며 10살 승호는 식탁 아래에서 이불을 끌어다 덮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여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가라고 하면 나는 못 가요. 당신도 애들도 두고는 못 갑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겠다며 결혼했고 평생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쫓기듯이 사는 현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땅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17살 설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냥 어디든 같이 가요. 여기는 무서워요. 승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우리 다 같이 가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이 체제에서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지켜낼 힘이 없다. 도망치는 길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하는 말, 우리 가족 운명이 달린 이야기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린 떠날 거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디로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 중국으로. 그 다음엔 한국으로. 딸과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죽더라도 같이 죽읍시다. 결심은 선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상시처럼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평소와 똑같은 동선으로 똑같은 인사로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회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경 루트, 그로커, 경비 교대 시간, 가족의 체력, 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기장의 머리로 숫자처럼 정리해 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점심때쯤 믿음 있는 김 기장 동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표정만 보고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심했구나. 예, 김동무 말대로 길이 없습니다. 김 기장 동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담배를 피우려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정말 떠난다면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는 작은 종이에 조선족 브로커 이름과 연락 방식을 적었습니다. 신의주 쪽이 그나마 낫다. 뇌물만 잘 먹이면 틈이 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김동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너라도 살길 찾아라. 나는 이미 늦었다. 그 말이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작은 천 가방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뭐 챙기면 될까요? 저는 가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 여벌 옷, 조금의 마른 음식,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 뛰어야 할 수도 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건 가져가야겠지요? 저는 그저 아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문제는 승호였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요. 하지만 승호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 저 무섭긴 한데 그래도 갈래요. 우리 가족은 같이 있어야 하니까.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내 손 놓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저는 함흥사포리에 계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혹시 며칠 연락이 안 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는 감각적으로 느끼셨는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사람 숨이 막힐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용기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탈출 준비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아둔 달러를 확인했고 아이들에게 몇 가지 신호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다 하면 절대 묻지 말고 따라 나와야 한다. 알겠지? 딸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 젓는 소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 빼앗기게 둘 순 없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창문 밖 시커먼 평양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도망쳐야 할 시간이다. 그날 밤 우리는 평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10월 어느 토요일 밤 11시였습니다. 평양 장춘 아파트 18층 복도는 늘 하던 것처럼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머리카락이 곤두설만큼 뛰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 뉴스까지 보고 서리 숙제를 봐주는 척하고 승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이 평양의 불빛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문을 다시 열 날이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는 날이 있을 것이오. 그날따라 철컥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을 북에서 떼어내는 마지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 기장 동무가 마련해준 트럭은 아파트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고 우리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와 섞이는 순간 그의 인생도 위험해지는 걸 알기 때문이겠지요. 트럭은 평양의 어두운 도로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서리는 자꾸 손가락을 비틀어 쥐고 있었고 승호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지만 눈을 계속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제 손바닥을 잡은 채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고 저 역시 손끝까지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양 검문소 두 군데를 지나는 동안 심장이 몇 번이나 멎는 듯했습니다.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차창 안을 스치고 우리 아이들 얼굴을 비추는 순간엔 숨조차 멈췄습니다. 그때 제 신분증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국가행사 특별수송기 기장. 그 한 줄 때문에 경비병은 자세를 낮추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제 직함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신의주 인근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운전사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새벽에 돌밭을 내려가는데 발목이 여러 번 꺾일 뻔했고 아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7살 서리는 이를 악물고 따라오고 있었지만 10살 승호는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몇 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또 내려놓고 다시 잡아 끌며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드디어 저 멀리 압록강 물결이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저기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다. 말은 했지만 목이 잠겨서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물결이 생각보다 빠르고 물빛은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10월 중순의 압록강은 얼음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영을 못 건너면 어떡해요? 괜찮소. 다 준비했소. 저는 배낭에서 몰래 구해온 타이어 튜브 4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꼭 잡고 절대 손 떼지 마오. 서리의 손이 떨렸고 승호는 눈동자가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을 넘지 못하면 끝이라는 것을. 저는 맨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발끝이 닿는 순간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서리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앞장선다. 따라와라. 우리 가족은 하나둘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은 예상보다 세게 하체를 밀어냈고 한 손은 튜브를 잡고 한 손으로 수영을 해야 하니 힘이 금세 빠졌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서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튜브가. 뒤를 돌아보니 서리가 튜브를 놓친 채 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튜브를 팔로 끌어안고 거칠게 물살을 가르며 되돌아갔습니다. 서리 손을 잡아 끌어올리고 제 튜브에 매달리게 한 뒤 두 사람 몸을 함께 지탱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이 떨리고 숨이 넘어가는 느낌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탐조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 쉬지 마. 조용히. 저는 아이들을 최대한 반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고 물살을 스치는 총알이 찍 소리를 냈습니다. 서리가 울음을 삼키며 제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앞을 향해 헤엄쳤고 승호는 거의 울다가 숨을 참으며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행히 어둠이 짙어 우리 몸의 위치가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총은 계속 쏘아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야. 저는 이를 악물고 물살을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발끝이 뭔가 단단한 흙을 스치는 순간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땅이다. 다 왔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대밭 속으로 몸을 던지듯 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리들이 들렸지만 이제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리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고 승호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넘어온 거 맞나요? 그래, 소. 이제 다시는 북한 땅으로 발을 들이지 않을 거요. 온몸은 얼어붙었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동쪽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숩지는 않았지만 그 새벽빛이 우리 가족에게 온기를 주는 듯했습니다. 강만 넘으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압록강을 겨우 건너 살아났다는 안도감은 갈대숲 속에서 겨우 한 번 숨을 고르는 동안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까지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얼어붙고 아이들은 추위 때문에 이를 딱딱 부딪히고 있었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요. 이제 괜찮소.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조차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사냥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움직일 시간이 되자 우리는 갈대숲 뒤로 조심히 몸을 빼내 산기슭 쪽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중국 공안이나 조선족 밀고자 혹은 북에서 건너온 보위부, 추적조에게 잡혀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승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아버지 친구가 알려준 사람이 있을 거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말했지만 제 발걸음은 재촉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를 즈음에야 조선족 마을이 보였습니다. 농작물을 널어 말리는 마당들, 오래된 벽돌집,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북한의 시골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거칠고도 경계하는 어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김 기장 동무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라오. 여기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문이 닫히고 숨을 내쉬는 순간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는데 그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종일 참았던 눈물이 아내 눈에서 훅 터졌고 서리도 입술을 깨물며 흔들렸습니다. 승호는 물 한 컵을 받고도 두 손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오. 조선족 아저씨는 작은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북에서 사람들 많이 보내오. 특히 간부층이나 군 관련이면 더 심하오. 당신들 아주 위험한 부류요.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남의 입으로 들으니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조선족 집의 헛간처럼 생긴 작은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더미 위에 몸을 눕혔는데도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녘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제 옷자락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혹시 북한에서 사람 보낸 거 아니겠죠? 승호는 이미 제 품속으로 파고들어 떨고 있었고 서리도 눈을 감은 채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난 소동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 가족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공포가 그대로 따라온 것이지요. 이틀 뒤 조선족 아저씨는 우리를 지하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희미한 전등 아래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우리처럼 급하게 넘어온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 보이는 60대 한국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잠시 숨 좀 돌리셔도 됩니다. 그 말에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거칠기만 했던 말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한국말이 그렇게 위로로 들릴 줄 몰랐습니다. 지하 교회 생활은 안전했지만 답답했습니다. 밖에는 절대 나갈 수 없었고 커튼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이렇게 깜깜해요? 승호의 질문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햇빛을 볼 수 있다. 선교사님은 매일 밥과 약간의 과일을 가져다 주셨고 밤마다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북에서 평생 종교는 미신이라고 배웠지만 그때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나날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족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소.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기장 가족이 넘어왔다고 떠들고 다닌다오. 그 말에 지하 교회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손을 떨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잡히면 끝이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박경수 씨 가족은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의 길은 끝이 아니라 이제 더 깊어지는 터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건 탈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 이제는 한국을 향해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숨어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방에 앉아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작은 손전등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박경수 씨,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길이 열렸다는 건 더 깊은 위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떠나야 합니까? 예, 오늘 밤입니다. 중국에서 더는 머무르면 위험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수색 중입니다. 그 말에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고 서리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승호는 세상을 다 아는 듯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잘만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될 거다.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러 베트남 국경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쇼. 잡히면 난 모르는 일이오. 그 말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믿음직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위험을 넘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버스와 트럭으로 며칠씩 흔들리며 이동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국경 검문대를 지날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느 검문소에서는 공안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얼굴 위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서리를 감싸 안고 있는데 공안이 중국말로 승호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는 중이냐? 승호는 대답을 못했고 저는 기도하듯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브로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참얼미했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가야 하오. 공안은 잠시 우리를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한순간이 우리 가족 생사가 갈린 찰나였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이 길이 너무 무섭네요. 괜찮소.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길은 밤중에 산을 타고 넘는 방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말소리 내지 마쇼. 여기 사람들한테 잡히면 돈만 뺏기는 게 아니오. 그 말이 더욱 공포스럽게 들렸습니다. 17살 딸 서리는 이를 악물고 걸었지만 10살 승호는 힘이 빠져 여러 번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승호의 손을 잡고도 괜찮아, 괜찮다며 스스로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번갈아 업고 또 내려놓고 다시 끌며 산길을 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드디어 브로커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됐소. 베트남이요. 그 순간 아내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들도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말대로 베트남이라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노이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낡은 여관방에 우리를 넣었습니다. 이틀만 기다리쇼. 한국 사람들이 데리러 올 거요. 우리는 이틀 동안 숨소리조차 죽이며 지냈습니다.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오토바이가 수십 대씩 지나가고 쌀국수 냄새가 풍기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숨어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인이 왔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남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박경수 씨 가족 맞으시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지만 평생 금지된 말투로만 들어왔던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사관으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베트남은 북과 관계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우리는 또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 경찰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서류 검사를 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끝까지 얼어붙었고 아내는 서리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미세하게 손짓하더니 경찰 손에 무언가 쥐어주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다시 보더니 가라. 한 단어만 남기고 버스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목숨이 돈 한 줌에 걸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초 우리는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대사관만 들어가면 됩니다. 브로커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탈 돈조차 없어 맨발에 가까운 신발로 20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서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네요. 그래, 우리도 곧 이렇게 살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던 그 순간 태국 경찰차가 우리 옆에 멈춰섰습니다. 여기 불법 체류자. 경찰 2명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승호가 먼저 외쳤습니다. 아버지, 깃발이에요. 태극기. 경비가 보이는 순간 저는 아이들을 밀었습니다. 들어가. 지금. 서리와 승호가 먼저 대사관 정문 안으로 들어갔고 안에도 넘어졌던 몸을 다시 일으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달려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 2명이 급히 달려 나와 경찰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관할입니다. 물러나십시오. 경찰은 한참 우리를 바라보더니 결국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가족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땅을 밟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2025년 4월 초 우리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권을 받았을 때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리는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고 승호는 정말 한국 가요? 하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간다. 이제 진짜 간다. 그 말이 저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뒤 3달 넘게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긴 도망의 끝에 드디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있는 힘껏 내달리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다심장이 거세게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꼭 잡은 손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쿵쾅이는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아래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는 쫓기지 않는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낯설은 바람이지만 포근하고 따스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항이라는 곳이 늘 얼음처럼 차갑거나 공기가 무겁고 긴장된 곳이었으니까요. 승호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냄새가 달라요. 그래, 냄새도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공기, 감시가 없는 공기,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기. 입국장에 서 있는 한국 공무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곳이었는데 시설부터 식사까지 모두 낯설었습니다. 반찬이 10가지도 넘어서 우리 가족은 입을 떡 벌리고 동그랗게 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너무 좋네요. 아내는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북에서는 이런 침대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는 다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허무해서 우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원 교육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바꾸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북에서는 최고 지도자 이름만 잘못 불러도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대통령을 시민들이 뽑고 또 바꾼다니. 또 한 가지 충격은 마트였습니다. 선생님 안내로 가까운 대형마트에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과자, 빵. 그 많은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이 카트에 마음껏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과를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정말 이렇게 많아요? 다 진짜요.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는 나라요. 서리는 과자 코너에서 눈이 반짝였고 승호는 치킨 냄새가 나는 곳에서 킁킁대며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정착 낯선 땅에서 다시 뿌리 내리느니. 하나원 수료 후 우린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에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25층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엘리베이터에 승호는 신기해했고 서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와,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며 놀랐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을 다녀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해요? 물건 사는데 인민반장 눈치도 안 보고 검열도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여긴 원래 그렇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한 일은 일자리 찾기였습니다. 북한에서 기장이었지만 여기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자격도 없으니 다시 조종사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걸 살려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당당히 받는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충성심도 필요 없으니까요. 설이는 한국의 작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북에서는 아이의 미래가 출신 성분 하나로 다 결정되지만 여기서는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승호는 학교 친구들과 금세 잘 어울렸습니다. 말투 때문에 처음엔 놀림도 받았지만 우리 승호 농구 잘한다는 그 칭찬 한마디에 말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북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가난한 집 아이가 운동을 하면 출세기를 포기한다고 꾸중만 듣습니다. 여기서는 꿈을 꾸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모든 게 좋아졌지만 가장 힘든 건 밤마다 찾아오는 부모님 생각이었습니다. 함흥 사포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떠난 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우리의 탈북으로 부모님이 무슨 수모를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여보,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그렇소. 그래서 더 우리가 잘 살아야 하오. 한국 생활이 반년을 넘기자 우리 가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따뜻한 불이 들어오고 수돗물이 항상 나오고 밤에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나라.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통일이 되면 고향 가보고 싶어요. 사포리 들판도 보고 그 강물도 보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통일이 되면 꼭 갑시다. 부모님 산소도 찾아뵙고 당신이 태어난 평양 그 길도 다시 밟아봅시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랬듯 고향을 떠난 채 늙어가야 하는 삶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 마음을 절절히 이해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아내는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감시가 없고 누가 우리 집을 들여다보려고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탈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북한에서 최고급 비행기를 조종했지만 자유가 없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매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말할 자유, 일할 자유, 사랑할 자유,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걸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북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